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이 이제 좀 풀리는가 싶더니 다시 한겨울 같은 날씨가 되었는데요. 예부터 3월부터 봄바람이 살랑 불어오면 결혼식 잔치에 주말에 눈코 뜰 새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 들었어요. 요즘에는 예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지만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분위기가 된 것을 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에게 정말 사연 없는 커플은 하나도 없다고 하니 말이죠. 저 역시도 만약에 이번과 같은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주변 평범한 부부들처럼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 잡음이야 언제든지 생기는 거니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역경을 이겨내고 겨우 진행한 결혼식에서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어린 나이에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산다는 식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 나이가 이제 고작 32살에 한참 결혼 정년기에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으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광고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본가는 사실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에요. 그래서 말투도 어딘가 모르게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죠. 아무튼 우리 가족은 말이에요. 다른 가족과는 조금 다르게 서로 엄청나게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이었습니다. 아빠는 젊을 때 노가다를 하시다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차려서 현재 여기저기 사람들의 인테리어 시공을 도맡아 하는 건설업에 종사하시고 계시고요. 엄마는 젊을 때 수술실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시곤 지금은 본인의 취미였던 가죽 공방을 작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접점이 없어서 어떻게 만났나 싶은 부모님이지만 역시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요. 소개팅으로 만나 거의 1년도 채 안 되어 결혼을 하셨고 둘은 허니문으로 첫째인 오빠를 낳아 키우셨습니다. 물론 오빠는 거의 조부모님 손에서 크다시피 했지만요. 이렇듯 정말 바쁜 맞벌이 부부였으니 둘째가 생기는 데에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오빠가 태어난 지 7년 후 제가 태어나게 되었죠. 아직도 그리운 듯이 엄마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빠의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렇게 동생이 태어나면 자기한테 쏠리던 관심을 잃을까 관계가 나빠지곤 한다는데 오빠는 그 반대였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무척이나 동생을 궁금해하고 아껴주려고 노력하겠다 말하던 아이였대요. 실제로도 오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거의 바쁜 부모님 대신 업어 키우다시피 절 키워준 고마운 사람이기도 한데요. 제가 막 글을 배우고 오빠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에는 우리 집 공주님은 내가 지킨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야 그런 오빠를 보고 좋다고 박수를 쳐댔지만 머리가 조금 큰 다음에는 제발 그만 좀 하라며 주책 부리는 오빠의 입을 다급히 막아야만 했죠. 그렇다고 공주하는 오빠가 밉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절 아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시간은 순식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오빠가 저 대신에 사고를 당하면서 하반신에 마비가 오고 말았거든요.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고 오빠는 군대를 막 전역했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였던 때 적절한 입대 시기를 놓친 오빠가 뒤늦게 입대를 하고 전역을 해서 기쁜 마음에 함께 부산 국제시장 근처로 놀러 갔던 날이었죠.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참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어렸던 전 그때 한참 옷에 관심이 많았던 시기였는데 오빠를 짐꾼처럼 부리며 시장을 구경하고 있었던 때였죠. 날씨가 약간 쌀쌀하면서도 아직 완연한 가을이 오지 않았던 무렵이라 제가 좋아하던 군밤 아저씨를 흔히 볼 수 없던 그런 계절이었어요. 그 때문인지 옷을 구경하던 제게 좋아하던 군밤을 사주겠다고 뛰어가던 게 화근을 만들었죠. 사고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TV에서 가끔 사고 영상을 틀어주면 그 영상을 본 일반 사람들이 반응해서 피할 수 있지 않냐 그러시는데 이상과 현실은 정말 다르답니다.
반응할 시간조차 주질 않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오빠가 잘못을 한 걸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런 죄책감도 없었을 거예요. 그날 그 순간에 단 한 명의 무단 횡단자 때문에 오빠가 사고를 당했으니까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핸드폰을 보느라 신호가 바뀐 것도 모르고 그대로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그걸 본 트럭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당연히 속도가 빠른 차는 핸들을 돌리지 않고는 그 사람을 피하기 어려웠고요. 하필이면 그 핸들을 돌린 방향에 오빠와 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빠는 그 차를 보자마자 피하라며 저를 있는 힘껏 밀쳐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은 거의 아수라장과 같았어요. 처음엔 제 눈앞의 일들이 다 꿈만 같았죠. 누워서 사람들에 둘러싸인 오빠나 그대로 건물을 바꿔 멈춘 트럭, 거기에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도망가는 무단 횡단자. 귓가에 소리가 없어진다는 감각이 이런 거구나. 이때 처음 알았죠. 당시에 전 그렇게 오빠를 잃게 되는 건 아닌지 손발을 덜덜 떨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오기 전까지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도망갔던 무단 횡단자는 잡아서 처벌과 피해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폐 쪼가리들로 오빠의 잃어버린 다리 신경을 되찾을 순 없었죠. 오빠는 연신 노력하면 움직일 수 있을 거라 말로 절 달랬지만 전 이미 의사 선생님에게 다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평생을 자기 다리로 걸을 일이 없을 오빠라는 것을요. 그 뒤로는 오빠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죄책감에 눈도 제대로 마주치질 못했어요. 부모님 역시 저와 마찬가지 마음이었죠. 아니, 다른데 다 멀쩡하고 고작 2다리밖에 고장난 게 없는데 왜 마치 제가 죽은 것처럼 다들 침울해하세요. 어딜 그런 막말은 하지도 마. 너 얼마 만에 깨어났는지 알기나 해? 엄마가 그렇게 큰 소리 내면 우리 공주님 놀라잖아. 전 괜찮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공주님까지 위험했는데 대신 공주님은 저렇게 아픈 곳 하나 없이 내가 지켜냈잖아. 그러니까 후회 없어요. 정말 긍정적인 사고죠? 고작 20대 중반에 그것도 이제 갓 전역해서 꿈을 향해 달려갈 오빠의 날개를 꺾은 이 일은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죠. 본인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래서 전 그런 오빠를 보기 힘들어 도피하다시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빙자한 서울 상경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규모 있는 광고 기획사에 들어가서 광고 기획자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서울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은 정말이지 너무 쓸쓸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됐죠. 언제나 제 옆을 지켜주려는 다정하고도 자상한 사람. 당연하게도 전 그런 남편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말이에요. 남편은 서울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제 식구들은 다 부산에 있으니 하루는 나를 잡고 내려가서 같이 상견례 같은 식사 자리를 하루 만들었는데 남편을 본 오빠도 나쁜 놈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은 항상 조심하라며 작은 경고도 해주었죠. 반대로 서울에 있는 시댁에는 남편과 결혼하겠다 결정한 뒤로는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시부는 살짝 보수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적어도 며느리가 될 저한테는 항상 예의를 지켜주려 노력하시는 분이었죠.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보수적인 시부보다는 점잖고 기품 있는 척하는 시모였어요.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엘리트였던 신우와 손발이 척척 잘 맞곤 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된다 생각하진 않았죠. 하지만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조금씩 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몸이 불편한 오빠 때문에라도 식을 작게 올려도 되니까 부산에서 진행을 해도 되겠냐 시댁에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이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나 봐요. 누가 아내한테 맞춰서 결혼을 한다고 하겠어요? 당연히 저희 집안에 맞춰야 하는 거 아닐까? 어머님, 알다시피 저희 오빠가 몸이 편한 사람은 아니어서요. 장시간 움직이면 많이 피로하기도 하고 움직이는 일도 예산 일이 아니라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방금 말했잖아요. 안 된다고. 나도 내 친구들한테 결혼식 다 서울에서 할 거라고 못 박아뒀는데 이건 절대 못 물리겠네요. 솔직히 결혼식이 저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싶었던 건데 너무 단호하게 싫다고 말하는 시모에게 섭섭했죠. 하지만 제가 이상하다 느낀 건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하루는 절 부르더니 은근히 저희 가족에 대해 세세히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석중이한테 들었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바빠서 오빠가 키우다시피 했다면서요. 어린 시절 엄청 힘들게 보냈겠네. 아닙니다. 오빠가 정말 잘해줘서 힘든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아, 그 몸 아프다던 오빠. 그런데 다리를 전혀 못 쓴다면서요. 난 또 목발 짚고는 걸어 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장애 있는 가족이 곁에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혹시 지금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건지 제대로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해하기는 싫어서요. 어머나, 기분 나빴다면 내가 사과할게요. 아무래도 아들 자식 가진 엄마라 좀 걱정이 돼서 말이에요. 왜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아픈 오빠라는 사람은 누가 돌보나 해서. 어떻게 결혼할 사람은 있다고 하던가요? 순간 귓가에서 이명이 들리더라고요. 전 제가 시모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다르게 들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의 이야기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기분이 나빠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찡그렸죠. 왜? 내가 혹시 못할 말을 했다 생각해요? 전 당연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리 집안에 본인이 미래에 책임져야 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돈내외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하지만 저희 오빠가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리를 제외하고는 신체 건강한 남자입니다. 당연히 일도 지금 구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결혼 전에 이런 부분들도 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석중이는 아무래도 애가 유순해서 이런 얘기는 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말하는 겁니다. 이후 시모는 정말 하나하나 저희 집 사정을 따져 묻기 시작하더군요. 부모님이 적금은 있냐? 재산 수준은 어느 정도냐? 오빠는 지금 돈을 어떻게 모으는 중이냐? 저한테도 어느 정도 돈을 모았고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까지 말이에요. 아니, 무슨 회사 면접을 가도 이렇게 상세하게 묻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부분은 물어보는 말에 또 성실하게 제가 다 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때 오빠 때문에 시댁에 조금 화가 난 상태긴 했지만 질문에 답은 하고 시모 말처럼 조율은 필요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무례한 일이었지만요. 대신에 저 역시도 반대로 시댁 상황에 대해 꼼꼼히 들었습니다. 저만 모든 정보를 내놓는 건 불공평했으니까요. 그러자 시모는 별것도 아니라는 듯이 술술 저한테 시댁 상황을 말해주더라고요. 신호는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돈도 잘 벌어서 지금 사는 집도 자가로 되어 있다고 했고요. 시부 역시 예전에는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은퇴하고 연금 받고 있다면서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는 집안이라면서 아주 콧대가 하늘까지 솟을 것처럼 자랑을 했죠. 아무튼 그래도 시모에게 들은 오빠에 대한 얘기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 친정에 대한 관심은 그쯤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죠. 당연히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시모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결혼은 남편과 한다지만 제 목숨의 은인과도 같은 오빠를 무시하는 발언만큼은 차마 넘길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모가 한마디 하려는 순간 어느새 시댁으로 도착한 남편이 절 자기 뒤에 세우더니 시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불쾌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결혼을 해도 본인이랑 하는 거니까 오지랖, 간섭, 일절 사절한다고 말이죠.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의 모습.
또 그 모습에 저는 시모의 저런 태도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막말로 나중에 같이 사는 사람은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분위기는 조금 흐려졌으나 상견례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몸이 불편한 나머지 상견례에 참석하진 못했지만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은 자리하셨으니 됐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듯 남편과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자 남편과 이야기가 끝났었거든요.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남편이 해외지사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제게 물어보더군요. 자기야, 나 이번에 왜 미국 발령받은 거 있잖아. 우리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 뭐? 당신하고 분명 말했잖아. 우리 혼인신고는 애 낳고 나서나 하자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그게 필요하다고? 그게 회사 내규라고 하더라고. 나도 몰랐어. 그런데 우리 결혼하고 나서 바로 기러기 생활할 순 없잖아. 안 그래? 회사 측이 너무 완고했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어떻게든 저희 사정을 설명하려 했는데 서류를 넘겨주면서 말을 했다고. 부부로서 인정받고 혜택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하라고 말이죠. 전 솔직히 이 말에 시모가 더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게 이전에 제 오빠를 걸고 넘어지면서 엄청나게 딴지를 걸었잖아요. 거기다 시부모도 저희가 혼인신고는 아이 가지고 하겠다는 거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심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별다른 반대 없이 그렇게 하라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가 그렇다는데 어떡하겠냐면서 말이죠. 그러니 저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가서 혼인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 부부는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보단 잠시 살고 떠날 수 있는 집을 구하기 바빴어요. 이전에 봐둔 집들의 계약 기간은 2년을 모두 채워달라는 말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렇게 발품을 팔아 어떻게든 1년 전세로 들어갈 신혼집을 구했죠. 결혼 준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혼을 하겠다 마음먹고 난 뒤로 약 1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안심한 것도 잠시. 마지막으로 결혼에 더 필요한 것은 없나 남편과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오더니 느닷없이 신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요즘 둘째 녀석이 좀 힘든데 네가 좀 도움을 주면 어떨까? 요즘 금값도 올랐는데 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애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로. 네? 도움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알다시피 얼마 전부터 보험 투잡까지 뛰고 있잖아. 그리고 솔직히 예단이라 할 만한 것도 받은 적이 없고. 그러니 예단 해준다 셈치고 좀 돈 될 만한 금이나 아니면 보험이라도 어떻게 하나 해주는 건 어때?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예단을 하면 예단을 했지 돈 될 만한 금이나 보험이라도 하나 해달라니 황당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싫다고 크게 제 의견을 낼 순 없었어요. 시모 말 맞다나 예단이라고 딱히 한 것도 없고 신혼집 전세 계약할 때 시부가 조금 도움도 줬거든요. 물론 그 도움 필요 없다 했지만 꼭꼭 해주고 싶다고 억지로 받은 거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결국엔 시모의 부탁을 들어 신우에게 적당한 보험 2개 정도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은 친정에 전하진 않았죠.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도 남편이 제 친구들을 참 잘 챙겨줘서 고맙더라고요. 제가 지방 출신이라 친한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서 내려가야 했거든요. 거의 매 주말마다 고향을 오가다시피 했는데도 제 곁을 꿋꿋이 지켜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서 꼭 안 와도 괜찮으니까 부담감 느끼지 말라며 작은 선물도 준비해주고 말이죠. 그 모습에 제가 신랑 하나는 잘 골랐다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꼭 왔으면 좋겠는 사람이 제 결혼식에 딱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꼭 가려고 스케줄 조정했는데도 일이 이렇게 됐네. 아니야. 어쩔 수 없지 뭐.
솔직히 나도 오빠 걱정됐거든. 먼 거리 오가는 거 솔직히 쉽지 않잖아. 아니야. 정말 미안하다. 하필이면 일이 이렇게 꼬이냐. 아, 성우 이 자식 왜 이럴 때 맹장 같은 걸로 수술을 해가지고. 아, 성우 오빠도 별 수 있나. 그게 이제 아파요 하고 아픈 것도 아니고. 나 정말 괜찮아, 오빠. 그래도 내가 오빠 못 오는 만큼 사진 예쁘게 찍어서 보내줄게.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오빠 걱정도 하고. 우리 공주 아주 다 컸네, 다 컸어.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사진 예쁘게 찍어서 보내. 솔직하게 섭섭한 마음이 1도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부모님보다 같이 보낸 시간이 길었던 남매인 만큼 한편으론 몸이 아픈 오빠가 집에서 그냥 있었으면 했지만 또 한편으론 오빠만큼은 내 결혼식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사람 일이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그렇다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오빠 회사 직장 동료를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남편에게 오빠는 못 오고 부모님만 오시게 됐다 말을 전하니 일단 알겠다 하더군요. 그래도 위로의 한마디 정도는 건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는 남편에겐 살짝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크게 반응을 못했겠지 하고 별말은 하지 않았죠. 아무튼 그렇게 대망의 결혼식 날 아침. 저와 남편은 새벽부터 서둘러서 준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결혼이 사실 보기엔 화려해도 당사자들은 정신이 없는 날이잖아요. 저와 남편도 당연히 그랬죠.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 오빠가 준비는 잘하고 있냐 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찍은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예쁘네 우리 공주님 하고 단문이 왔길래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여 살짝 짜증이 났던 것이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꼭두새벽부터 준비한 예식은 사실 어떻게 끝났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정신이 없는 제 옆으로 친구들이 와서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신부 대기실까지 찾아와서 하하호호 이야기도 했지만 제대로 기억나는 부분은 거의 없다시피 했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생각보다 하객들이 많이 찾아와 하객 맞이하는 일로 바빴거든요. 그리하여 대망의 결혼식이 막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끼리 사진을 찍고 사진사님께 부탁해서 잘 나온 것으로 몇 장 골라 오빠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빠르게 답장이 오리라 생각했지만 오빠로부터 답장은 제 생각보단 늦었죠. 그래서 패백이니 인사니 밥 한 술 뜨니 등 남은 일정을 소화하느라 또 정신이 없었어요. 얼추 결혼식의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무렵 가방 순위를 해주던 제 친구에게 오빠에게 전화가 왔다며 핸드폰을 건네받았죠. 자연스럽게 사진은 괜찮았냐 물어보려는데 오빠가 목소리를 내리깔고는 제 주변에 아무도 없냐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보내줬던 사진 속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랑 시댁 식구들 가족 사진 찍은 것들이랑 오빠도 아는 지수, 미나 걔들이랑 찍은 사진 보냈잖아. 옆에 아무도 없어? 특히 너 시댁 사람들. 왜? 몰래 뭐 이야기라도 해야 돼?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인사만 드리고 잠깐 나가서 다시 전화 걸게. 오빠의 반응에 전 집에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건가 싶어 불안했습니다. 부모님도 다 서울에 올라와 있는 마당에 홀로 집에 남아있는 오빠가 어딘가 잘못된 건가 싶어 걱정도 됐고요. 그래서 바로 시댁의 양해를 구한 다음 드레스를 벗고 서둘러 다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 당장 거기서 벗어나야 해. 얼른. 부모님 모시고. 아니다. 일단 너 혼자라도 빨리 집으로 내려와. 오빠,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가기를 어딜 간다고 그래. 나 식 마치고 나면 신혼여행 가느라 바쁘다고. 제발. 오빠 믿지?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이 오빠 믿고 오빠 말대로 좀 해주라. 어?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부모님 모시고 당장 집으로 내려와. 항상 절 위하는 오빠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걱정은 됐죠. 새 신부라는 사람이 어느 누구한테 말도 없이 결혼식장에서 증발이 됐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오빠의 당부 때문에 징징 울어대는 핸드폰의 전화를 받을 순 없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제가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당장에 집에 내려와서 이야기 좀 하자던 오빠의 말이죠. 그렇게 전 결혼식을 마치고 거의 도망치다시피 해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역에 도착하니 잔뜩 긴장해서 손톱을 물어뜯는 오빠가 얼른 휠체어를 이끌고 다급히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당장에 그런 오빠를 잡고 무슨 이유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물어보고 싶었지만 안 그래도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어 힘든 오빠가 혹시라도 잘못되진 않을까 싶어 얼른 오빠에게 달려갔죠. 도착한 제 모습을 확인한 오빠는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는 근처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이런 황당한 행동에 대한 전말을 듣게 되었죠.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네가 보내준 사진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찍혀 있었거든. 분명 네가 나한테 보낸 사진들이 친구들이랑 가족들끼리 찍은 사진이라고 했지?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 나 오빠만 믿고 그냥 도망치듯이 내려왔단 말이야. 내려오는 내내 시댁 사람들이랑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면서 전화 왔다고. 내 말대로 전화는 안 받았지? 아니다. 받아도 상관없지. 어차피 넌 이렇게 부산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시작된 오빠의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던 제 안색을 창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인연이 이런 식으로 꼬일 수 있나 황당했죠. 일단 부모님한테는 너 오기 전에 내가 문자 넣어놨으니까 곧 내려오실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잠깐 내가 왜 그랬는지 말을 하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어떻게 왜 그러는데 오빠. 뭐 때문에 그러는데? 빨리 말 좀 해봐. 너 예전에 석중이 녀석이랑 내려왔을 때 내가 사람은 괜찮은데 조심하라 말했던 거 기억나? 안 그래도 오빠가 그런 말해서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내 이야기 듣더니 오빠 보고 팔불출 따로 없다고 해서 민망했던 기억은 있지. 아무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사실 석중이 그 녀석 얼굴이 닮았었어. 왜 예전에 내가 당했던 보험 사기 그 범인이랑 말이야. 잘못 들었나 싶었죠. 처음엔 저도 친구들처럼 오빠가 제 걱정에 지나쳐서 그런 말을 했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 범인이랑 닮았다니. 설마 하는 생각에 전손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네가 좋다고 데려온 놈이니까 그런 말을 네 면전에 대고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 또 괜히 내 의심 때문에 생사람 잡을 수도 있고. 네가 보내준 사진을 보기 전까진 말이야. 설마 그 범인이라는 게 그럼 시댁 사람 중에 있었단 말이야? 그때 오빠가 분명 아이 엄마라고 했잖아. 그럼 범인이 설마 어머님?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어. 엄마 치고는 너무 젊은 느낌이다 싶었는데 이렇게 뒤통수가 얼얼한 적은 나도 평생 처음이야. 왜 석중이 여동생, 걔가 바로 그 범인이었다고. 깜짝 놀라 비명이 새어나올 것만 같았죠.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좁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연이 닿을 수 있는지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오빠가 당했다던 그 사기를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전에 오빠가 당했던 건 바로 보험 사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사이의 범인이라 불리는 신우는 그 보험 사기단의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당시 그 일을 당하고 오빠는 엄청나게 격분해서 범인을 찾아다녔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몸도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휠체어도 자유자재로 끌고 다니지 못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때의 일은 오빠에게 전해 듣기만 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잔뜩 화가 난 오빠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제게 말해준 적 있습니다. 본인이 휠체어를 타고 길을 가다가 한 7, 8살로 보이는 어린아이와 부딪히게 되었다고. 아이가 발라당 넘어지니 너무 놀라서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데 본인은 다리를 쓸 수 없으니 당황하고 있으니까 아이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큰 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아니, 이보세요. 이렇게 넓은 도로에서 이렇게 애 하나 못 피해요? 휠체어 타고 다니면 다야? 어머머, 애 무릎 좀 보라고요. 상처가 생겼잖아요.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애는 괜찮습니까? 다른 곳은 다친 데 없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같이 병원으로 가시죠. 제가 다니는 병원이 이 근처에 있어요. 이봐요. 당장 이 손 못 나요? 그리고 내가 오늘 생전 처음 보는 그쪽 말을 어떻게 믿고 그쪽 가자는 대로 가요. 정말 어이가 없네. 애는 내가 알아서 병원 데려갈 테니까 당장 애 병원비나 내놓으세요. 당황했던 오빠는 앞뒤 따지지도 않고 몰아치는 신우의 큰 소리에 얼른 돈을 그 자리에서 송금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깨달은 거죠. 이거 보험 사기라고. 내가 당했구나 하고 말이에요. 깨달은 순간 재빠르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지만 이미 그 둘은 사라지고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뿐이었죠.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한 오빠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건 바로 오빠처럼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제법 여러 명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보험 사기를 치고 다니던 놈들이 오빠가 만난 둘뿐 아니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각보다 사건이 복잡하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뺏긴 돈은 뺏긴 돈이다 하면서 체념하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대성통곡을 하는 한 아저씨의 말에 범인들을 찾아서 잡아야겠다 마음을 먹었다더군요. 오빠가 마주친 사람은 바로 같은 피해를 당한 어떤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람이 초췌한 모습으로 제발 범인 좀 빨리 찾아서 돈 좀 돌려달라 형사님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울었다는군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 준 돈이 자기 자식 병원비였다고 해요. 나중에 어쩌다 깊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말로는 그 돈은 아들의 수술비 중 일부였다 하더군요. 그래서 꼭 찾아야 한다고. 제가 사실 이 사건을 알게 된 것도 이 아저씨 덕분입니다. 당시 돈이 부족했던 오빠는 제게 모아둔 돈이 있으면 조금만 빌려달라 손을 내밀었거든요. 당연히 그 아저씨 사연을 들은 저는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요. 오히려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 아저씨의 자식이 수술받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말을 전해달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보험 사기단하고 오빠와 전 악연이 좀 긴 편이었어요. 오빠는 한때 경찰이 꿈이었던 사람이었기에 대충 사건을 어떻게 조사해 나가면 좋을지 감은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런 오빠와 아들의 수술비를 빌려줘서 고맙다던 아저씨를 통해 이 사기꾼 집단을 잡기 위한 모임이 생기게 되었죠. 그게 벌써 몇 년이나 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빠는 제가 서울에 올라오고 직장을 구한 다음에도 시간을 내서 짬짬이 그 사기꾼 집단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실제로 그 인간들에게 당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당시 이야기를 듣고 문서로 남기는 일도 오빠가 전부 발벗고 나서서 진행했죠. 그래서 대충 보험 사기단의 윤곽은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자료를 들고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결국에 부산 지역을 떠버린 보험 사기단을 잡는 일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해준 사진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버린 거였어요. 바로 오빠한테 사기를 쳤던 보험 사기단의 주요 멤버인 신우의 얼굴을 보고 말이죠. 일 때문에 잠깐 바쁜 사이 도착한 제 톡을 얼른 확인하다 오빠는 제 두 눈을 의심했대요. 확대를 해도 그렇지 않아도 어딜 보더라도 그때 본인을 속이고 달아났던 사람이 남편의 옆에 떡하니 서 있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하긴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마 그때가 식이 진행되던 도중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에 바로 제 식장으로 가기 위해서 입석 기차라도 어떻게 타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역으로 왔다더군요. 그런데 다행히 그때 제가 연락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앞뒤 다 잘라먹고 그런 말을 했던 거래요. 당연히 전 오빠의 말에 충격을 받았죠. 그래도 제가 결혼하겠다고 마음먹고 근 1년 반에 가까운 시간을 왕래하고 다녔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저와 혼인관계에 있는 남편이라는 인간이 당장에 범죄와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1분 1초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에 오빠를 이끌고 당장에 근처 파출소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 마음을 일단 진정시켜준 건 오빠였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서 말한다 한들 경찰들은 믿어주지도 않을 거야. 일단 집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모아뒀던 증거들 전부 가지고 큰 경찰서로 가자. 이러고 있는 동안 그 연놈들이 눈치채고 도망가면 어떡하고. 혹시라도 엄마 아빠한테 이상한 짓이라도 하면. 아니야. 그놈들은 그렇게까지 머리가 좋은 놈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매번 같은 레퍼토리로 사기를 치다가 들킨 거지. 그리고 부모님 아까 내려오신다고 나한테 연락 왔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말고 지금은 집에 가서 증거 먼저 챙기자. 응? 이런 오빠와 진정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얼른 증거들을 가지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제법 큰 규모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전 오빠의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님이 아직 근무하고 계셨죠. 오빠를 한 번에 알아본 형사님은 여긴 어쩐 일이냐며 저희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채고는 조용히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그런 형사님에게 오빠는 지금까지 모았던 증거와 오는 길에 인화에서 온 신우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형사님, 드디어 그때 그놈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전에 보험 사기단으로 유명했던 놈들 말이에요. 설마 그놈들 꼴이라도 잡은 거야? 내가 그렇게 그 몸으로 무리하지 말라 그리 말했는데도. 아니요, 형사님. 증거는 제 동생이 제게 보내줬어요. 운명인지 하늘의 장난인지 그때 그 여자가 하필이면 제 동생의 신우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수사는 예전에 더딘 속도와는 달리 발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 상태에서 시작된 수사였기 때문에 형사님은 고맙다는 인사를 저희에게 전해주었고요. 보답은 그 사기꾼들을 잡아서 꼭 해주겠다 말씀을 해주셨죠. 뒤늦게 도착한 부모님은 이 모든 사실을 듣고는 분노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부모님 역시 오빠가 당한 사기 사건을 늦게 듣고는 잔뜩 화가 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다시 서울로 올라가 시댁 사람들 전부 깜빵에 쳐넣겠다. 아주 난리가 났죠. 저흰 그런 부모님을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뺐고요. 이후 2주일이 채 안 됐을 무렵일 거예요. 형사님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신우가 보험 사기단에 연루됐다는 증거도 다 확보했고 지금은 구치소에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얼른 오빠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부산 거리가 먼 탓에 저희는 신우가 잡혔다는 서울로 향해야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몸이 불편한 오빠가 걱정됐지만 오히려 범인이 잡혀서 신난다고 얼른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도착한 경찰서에서는 한참 신우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저 정말 그런 사기 같은 거 친 적이 없다니까요. 서울에 사는 제가 왜 부산까지 가서 그런 사기를 치고 다녀요? 그럼 여기 있는 자료들이 전부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증거들이 다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발뺌하실 거예요? 전 정말 억울하다니까요. 제가 사업도 하는 사람인데 왜 사기를 치고 다니겠어요? 그것도 보험 사기를. 신우는 아주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 있더군요. 그런 신우 옆에서는 시모가 안절부절 못하며 신우의 말이 맞다고 누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큰 소리를 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신우에게 다가가서 대답해줬죠. 누가 그러기는요. 제가 그러죠. 어떻게 뻔뻔하게 범죄자를 집에 숨겨두고도 모른 척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려 하세요? 어머님은 알고 계셨죠? 오빠가 당신 잘난 딸한테 당한 피해자라는 거. 네가 여기에 어떻게. 그것보다 뭐라고? 지금 이 상황이 다 너희들 탓이었단 말이야? 당장 해명하지 못해?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여기서 콩밥을 먹고 있어야 돼? 이제야 그 고상한 가면 벗겨지시네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저희가 그간 전현한테 당했던 사람들 전부 끌고 왔는데 말이에요. 저희가 범인 만나러 간다는 소식에 그간 당했던 피해자들도 여기저기서 다 올라오셨는데요. 저마다 신우를 보고는 당장에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죠. 당연히 뺏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다들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니 시모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아무 말도 못하고 쭈그레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대로 오빠가 당했던 복수를 끝낼 생각은 없었어요. 벌은 벌이고 복수는 별개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 신우의 소식을 일부러 작은 신문사에 광고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랩본을 시댁 여기저기에 몰래 가서 붙여놨죠.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시댁 사람들을 보면 저 집이 범죄자 집이라며 하고 수군대기 바빴고요. 남편은 자신은 자기 집안 사람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 제발 오해 좀 풀어달라며 절 찾아오더군요. 여보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난 정말 결백하다니까? 내가 당신 얼마나 챙겨주고 아껴줬는데 어떻게 내 말은 한마디도 안 들을 수가 있어? 정말 결백하다고? 어떻게 증명할 건데? 당신 결백 증명할 방법은 있고? 내가 이렇게 회사 멀쩡하게 다니고 아직도 경찰이 안 잡아간 게 증거지.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 여기 가만히 있을 수나 있겠어? 동생처럼 경찰서에 있지. 아, 그래? 당신은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럼 형사님한테 온 이 문자는 뭔데? 형사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 제가 남편에게 보여준 문자 내용은 간단하게는 이렇습니다. 제 남편이라는 사람도 보험 사기에 가담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남편의 말대로 직접 움직여서 활동한 행동대장은 아니었어요. 지금 남편과 같이 뒤에서 은근슬쩍 움직여서 보험 사기단의 자금들을 세탁하는 걸 도왔다는 증거가 잡혔을 뿐이었죠. 문자를 본 남편의 안색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넋이나가 계속 그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을 밖에 세워두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죠. 서울에 올라와서 전 신혼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때문인지 시부가 자기 지분이 상당수 들어있는 집이니 선처 좀 해달라는 웃기지도 않은 말을 했는데 전 시부가 줬다는 돈 전부를 다시 돌려줬습니다. 마치 제가 받고 싶어서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어필했죠.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들은 주변 지인들은 당연하게도 시댁 사람들을 서로 등지기 바빴어요. 특히나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는 남편이 가담한 증거가 나왔다는 소식을 받은 즉시 남편을 해고했고요. 남편은 순식간에 인맥, 지인, 회사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마지막 복수도 해주기로 했죠. 왜 예전에 남편이 해외로 발령이 나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됐단 말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혼인 자체를 무효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도 혼인 무효 소송 혹은 취소 소송은 제가 질 가능성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깔끔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말이 이런 경우는 이혼 소송을 진행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분할받고 위자료를 받는 것이 더욱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더 어이없었던 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남편에 대한 정보들을 모으다 보니 남편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하면 그동안 남편이 만난 친구들이 말하길 남편이 술만 마시면 그렇게 제 재산 이야기를 하곤 했다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남편이 아내 자랑을 하나보다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말들이 전부 제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자기 걸로 만들까 하는 궁리가 아니었을까 싶었다고. 그래서 의심이 되기 시작해 변호사와 이야기한 후 남편의 재산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죠.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남편은 제가 사라진 몇 주 사이에 부부관계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제 재산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시도를 많이도 했더라고요. 특히나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오피스텔 한 채에서 들어오는 월세 있죠? 그걸 자기 계좌번호로 넣으면 된다고 세입자에게 문자를 넣어놨지 뭐예요? 그게 정황상 남편이 제 재산을 탐내고 갈취하려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냥 가만히 이혼당하고 위자료의 재산 분할만 하게 될 일을 사기 결혼이라는 범죄까지 끌어들이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놈이죠. 제가 이런 놈의 뭘 믿고 혼인신고를 했을까? 그 순간이 참 후회스럽습니다. 사기 결혼은 말이죠.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전에 신우와 함께했던 자금 세탁과 함께 엮여 남편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신우는 해먹은 돈과 사건의 무게로 인해 당연히 실형을 받은 지 오래였고요. 결국 시댁은 자식 둘 모두 다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모든 걸 잃고 무너지게 되었죠. 남편이 사기죄로 형을 받던 날
시모가 저에게 고개를 푹 숙이고 다가와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예전에 저희 오빠가 다리 못 쓴다고 아주 바보 취급했던 거 기억하세요? 지금에서야 말하는 건데 당신 자식들이 범죄 저질렀다는 증거를 모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희 오빠였어요. 오빠는 당신 같은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한테 말실수를 했어. 그렇지? 그래도 어쨌든 한때는 같이 가족이 될 날을 꿈꾸던 사람들 아니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선처 좀 부탁하마. 저 선처 따위 할 생각 전혀 없어요. 아픈 사람한테까지 사기치는 당신 딸이나 가족들 아내 재산 탐내는 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랑 가족 될 뻔한 상황들이 전부 후회스러우니까요. 시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로 엉엉 울었지만 그런 시모에게 다시 눈이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 단호하게 시모가 건네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났죠. 참,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되었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당연히 남편이 사기 결혼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던 정황으로 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요. 안타깝게도 사기 결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전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당시 혼인신고서에 직접 서명을 했던 건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는 전혀 없었어요. 왜 앞서 시부가 줬던 돈 전부 깔끔하게 돌려줬다고 했잖아요. 이게 신의 한 수였죠. 법원에서는 남편이 제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을 내렸고요. 재산의 경우에는 이젠 제 지분이 거의 100%에 달했기 때문에 집 역시 제 이름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죠. 시댁은 자식들이 모두 보험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나오면서 피해자들에게 그간 받았던 돈을 다 뱉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이미 사용한 돈도 있어서 그 공백은 알아서 깜빵에 가지 않은 시부모가 메워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로 들리는 소문에도 시부모는 집을 팔고 어디 지방으로 내려가서 원룸을 얻어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말이죠. 전 남편은 깜빵에 갇힌 상태에서도 계속 제가 살고 있는 신혼집으로 편지를 보내곤 하는데요. 내용은 뻔했습니다. 자기가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제발 자기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달라는 변명의 말뿐이었죠. 당연히 그런 내용을 본 전 생각할 시간도 아까워서 그대로 전 남편의 편지를 쓰레기통에 몽땅 버렸고요. 계속되는 연락에 짜증이 나서 지금은 현재 신혼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모든 일을 정리한 후에 저는 잠시 부산으로 내려가 살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경력이 끊긴다는 건 정말 좋지 않지만 부모님과 오빠의 마음을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득에 넘어가 내려가게 되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과의 이혼 후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일 때문에 결혼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찌됐든 인연으로 당한 쓴맛은 새로운 인연으로 달콤하게 다시 만들면 되는 일이니까요. 아직 젊어서 그런지 회복 속도가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이번 일로 긴장하고 힘들었을 오빠는 다행히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간 상태예요. 여전히 다니던 회사 멀쩡히 잘 다니고 있고요.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가족과 새 출발하는 의미로 얼마 전에는 해외에 다 같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죠. 한 번도 가족끼리 어디 멀리 여행 간 적이 없던 저희였기에 처음으로 다 같이 나간 해외여행은 정말 뜻깊었습니다. 제 사연을 이렇게 말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니 어떻게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경험으로 하나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가족만큼은 내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 말이죠. 솔직히 부모님은 아무 설명도 없이 사라진 절 감당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나중엔 오히려 같이 화내주면서 제 곁을 지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항상 가족들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면 좋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긴 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